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다시 만났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우리 책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을 선생님하고 다시 10-가, 그 다음에 10-나를 공부를 하게 됐네요. 자, 우리 책 보시면 예쁘죠? 이제 예전 책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물방울 무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넘기시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게 다시 한번 만들어졌고,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우리 수능 감각 기르기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일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다 이제 모의고사에 더불어서 수능 예상 문제도 조금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책의 구성 요소를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강좌를 듣게 되는 학생들인데, 바로 이 강좌를 들으면서 아마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을 공부하고 싶어서 선행학습으로 이걸 합니다. 이런 학생도 있지만요. 걔는 이제 좀 학년이 2학년이 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학생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걸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단원당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칠판 좀 보시죠. 자, 일단 자, 우리 개념원리 수학 10-가 책에 대한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각 단원을 들어가면서 대단원을 들어갈 때마다 하게 되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매핑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매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핑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아닌,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내신 이외에 별도적인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원리 이 책 하나만 가지고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허나 요거부터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보나 마나죠. 그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원리 10-가를 배우면서 내신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중에서 이제 수능에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그 단원에서 머릿속에 숙지 상태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책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개념원리 이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책에 아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낯설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만 봐도 복습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 좀 무시를 하고요. 선생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더불어서 부가적인 좀 디테일한 설명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원리 이해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쭉 할 거고요. 그 다음이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입니다.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개념 원리로 내용을 이해했단 말이죠. 내용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로서 숙지 단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개념 체크는 선생님이 전부 다 문제를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전부 쭉 개념 체크를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둔 다음에 필수 예제를 다시 풀이를 하는데요. 문제는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체크를 선생님이 풀고 나서 잠깐의 디버깅이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시고, 우리 바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지인가요? 중지를 눌러주셨다가 필수 예제를 먼저 풀어보십시오. 반드시 풀어보셔야 자기 걸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푸신 다음에 바로 강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필수 예제에 대한 풀이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게 연습 문제와 심화 문제입니다. 이 연습 문제는 각 챕터당 나와 있고요. 심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챕터당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연습 문제나 심화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듣는 것이 가장 실력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5번째 수능과 모의고사 예상 문제입니다. 수능과 모의고사 예상 문제는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있어요.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돌아서 대단원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당연히 대단원이 다 끝날 때쯤 다시 한번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강의를 봐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책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각 단원마다 선생님이 매핑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단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요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게 바로 뭘 쓰고 있냐면 집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첫 단원 배울 내용인데요. 자, 집합 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핑 요소를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잡아놨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매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 세트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매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집합은 첫 번째 당연히 집합의 정의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정리를 해주면요. 초등학교 우리 다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주로 뭘 했었냐면요. 수의 계산을 일반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갖고 띠립다 반복하고 연습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중학교 가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문자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문자의 계산. 그래서 동량의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둔 이제 문자의 계산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은 뭐냐? 고등학교는 문자를 계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뭐 하자는 얘기냐면 이해하자란 뜻입니다. 문자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계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데 노력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단원을 들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를 익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단원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그 다음에 약속들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공부를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집합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은 바로 집합의 표시 방법입니다. 이 집합의 표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합의 표시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능이랑 직접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별표를 해주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건 수능이랑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집합의 표시법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집합의 종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의 정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표시법이라는 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나타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으면 그런 것들이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종류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집합의 성질 중에 부분집합이 갖는 성질과 그것의 개수를 구하는 요령, 요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집합의 성질, 집합의 성질이라는 건 기본적인 이제 사치견산을 가지고 일어나는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이외에 별도로 더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특수집합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 교과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따로 좀 다뤄줄 거예요. 따로 좀 다뤄줄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외에 이제 도미노 집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집합과 명제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집합 단원은 거의 퍼펙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선생님과 정리를 해가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매핑 한번 해봤고요. 이 매핑 요소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되겠죠. 바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바로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집합의 표시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이 중요하냐면 바로 부분집합의 성질입니다. 이 부분집합의 성질 역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특수집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집합에 관한 내용.
요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단원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내용만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의 중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단원 집합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강입니다. 1강. 별들이 떠 있네요. 별들이. 그죠? 빨간 별. 자, 1강 보도록 합시다. 자, 1강의 내용에는 제일 먼저 뭘 배우게 되냐면 바로 집합과 원소, 그 다음에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 책에 꽤 자세히 나와 있는 편인데요. 이제 새롭게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책으로 따지면 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내용부터 정리를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칠판 이쪽을 좀 보실까요? 자, 우리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생님이 집합의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집합의 정의. 자, 집합의 정의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정의. 자, 이거 좀 다시 씁시다. 첫 번째, 집합의 정의. 글씨가 너무 작죠? 집합의 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되겠는데요. 자, 집합. 예를 들면 우리가 집합의 요소 중에 우리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 웨이터가 가서 주방에 대고 얘기하잖아요. 짜장면 하나만 세팅해 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세팅해 달라는 게 뭐냐면 짜장면을 주문한 그 그릇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주방장이 조리를 해서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팅을 해달라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잘 모르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은 이 집합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요소를 가져야 집합으로서의 가치를 갖느냐. 일단은 짜장면이라는 주문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조건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고요. 이 조건에 대해서 그것들이 원소인지 아닌지, 즉 짜장면 그릇 안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을 때, 즉 반드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집합이 되게 됩니다. 즉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겠다는 문제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겠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한다는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거 봐라. 이건 집합 단원이 아니죠. 지금 뭐에 관한 내용하고 있냐면 명제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명제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참이 되는 것만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우리는 집합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면 대전제로 보면은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학교 때도 집합과 명제를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중학교에서 집합은 언제 다뤄졌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배워졌죠. 그죠? 하지만 명제라는 단어는 언제 다뤄졌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들어가자마자 삼각형의 성질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명제 단원입니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중학교 걸로 넘어가 보면 둘의 서로 연관성이 없죠. 하나는 대수 파트에 있고 하나는 도형 파트에 있잖아요. 그죠? 서로 연관성이 없는데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과 명제가 묶이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집합에서 조건이 생기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참이 되는 것들만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원소들로 구성되는 것을 집합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의 참거짓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제는 바로 집합과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집합 다음에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참이 된 원소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집합의 정의를 배웠어요.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들의 참이 되게 하는 바로 원소들로 구성된 그것을 바로 집합이라고 그러겠죠. 집합의 생김새에 대해서 아셔야겠는데 집합의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의 생김새. 도대체 집합이란 놈은 어떻게 생겼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 자, 집합의 생김새는요, 우리가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의 표현 방법.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그렇죠. 조건 제시법이 있죠. 벌써부터 졸면은 안 돼. 자, 보자.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자, 원소나열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을 원소나열법이냐? 바로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갖다가 세모, 네모, 별, 기타 등등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원소나열법이랍니다. 그래서 원소를 직접 배열해 나가는 과정을 원소나열법이라고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조건제시법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X바 쓰는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조건제시법은 X바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돼요. 조건제시법은 뭘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냐면 바라는 놈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읽을 때는 바라고 읽어주지만 이놈의 역할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바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바로 깔때기의 역할을 합니다. 깔때기. 자, 깔때기는 어떤 걸 깔때기라고 그러죠?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내는 기능을 가진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뭘 쓰냐면요. 바로 집합의 외모를 쓰는 거예요. 외모. 잘생긴 외모, 못생긴 외모 이런 것들 쓰는 겁니다. 바의 오른쪽에는 뭘 쓰게 되냐면 바로 그 외모에 해당하는 창자, 생김새를 쓰는 거예요. 창자. 창자 그러니까 좀 무식해 보인다. 그지? 바꾸자. 자, 생김새를 바로 오른쪽에다, 생김새? 생김새가 외모죠. 선생님 미쳤나 봐요. 예. 여기가 바로 뭐냐면, 창자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창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쓰는 거고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창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참이 돼서 왼쪽으로 넘어가서 외모가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잠깐 와서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X바, 그 다음에 X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X는 소수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은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좀 따분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X는 소수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건을 갖게 되냐면 X바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무지 많겠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2, 3, 4, 5, 6, 5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소의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왜냐하면 소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체적으로 무한이죠. 무한.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더 봤더니 X는 소수라고 주어졌죠. 그죠?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조건제시법을 바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희들은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예요. 자, 바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의 왼쪽에 있는 이 X라는 것은 바로 원소의 생김새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원소의 생김새를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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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띠디디디딩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집합 안에 있는 X가 전부 다 쌍둥이인 거예요. 외모가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쌍둥이가 둘이 있다고 해서 걔네 둘이 똑같은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뭘 질문을 하면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이런 특징을 찾아서 네가 누구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표시가 어디에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오른쪽에 바의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각각의 조건들이 어떠냐? X는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라는 것은 일단 어떤 수들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자연수들 안의 범위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수라고 하면 2, 3, 5, 7, 11,
13 이렇게 나가는 수들을 바로 소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2, 3, 5, 7, 11 이렇게 나가는 소수들 중에서 바로 1보다는 크고 7보다 작은 소수들만이 참이 되는 성질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2가 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가서 첫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2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3이 나오겠죠. 3은 또 다시 요 안에 들어가니까 넘어가서 두 번째 원소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이 되고요. 그 다음 4가 있는데 4는 요 안에는 들어가지만 요걸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5인데요. 그렇게 해서 5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7이 넘어가고 싶지만 7보다 작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을 여기서 닫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개념적으로 볼 때 XXX 쭉 나가던 무한 집합이었었는데 바로 이렇게 되면서 유한 집합으로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집합 문제를 많이 다루면 많이 다룰수록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해한 요소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닥쳤을 때마다 이 정의를 많이 떠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한이 유한이 되는 과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죠. 자, X 그 다음에 곱집합 Y. 자, 편의상 이거 곱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자, 요 놈은 X, Y, 바. X는 라지 A의 원소, Y는 라지 A의 원소. 단 A는 0, 2를 뜻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집합을 역시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무슨 뜻이냐면 X 곱집합 Y라는 요 집합을 바로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는 건데요. 자, 원소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대요. 원소의 생김새가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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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서는 무한집합이죠. 그죠? 하지만 표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자, 이렇게 구성된 원소들인데 XY를 찾아와야 얘네들의 구성 요소가 잡히겠죠. 그래서 XY를 봤더니 X는 라지 A의 원소다 이런 뜻이고요. Y는 라지 A의 원소다. 똑같은 라지 A의 원소죠. 그래서 A를 빨리 찾아야겠는데 A를 보니까 원소가 0일을 원소로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일, 그 다음에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기는 X와 Y의 곱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 바로 4가지가 나오게 되죠.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죠. 각각 그들의 곱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누구 나오면요. 누구 나오냐면 0과 0 곱하면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0과 1 곱해도 0이죠. 그죠? 1과 0 곱해도 0이죠. 마지막으로 1과 1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더 곱할 게 없죠. 그러면은 바로 문을 여기서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0, 0, 0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외모도 똑같은데 창자도 똑같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한 사람이지. 그래서 집합에서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 왜 한 번만 쓸까? 똑같은 놈을 3번이나 쓴 거니까. 그죠?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주는 거냐면 중복된 원소는 이렇게 한 번만 써서 그 존재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집합의 생김새를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조건제시법에서 이거 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풀어가는 일반적인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이거 외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칠판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조건제시법이 왜 필요한지 먼저 좀 이해가 가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3, 4, 5 자,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되어진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하지만 얘를 우리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x바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x는 자연수.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것만 되느냐? 아니죠. 또 있죠.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x는 자연수. 자, 대략 감이 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조건제시법이건 그놈을 갖다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하면 무한대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표현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집합단원에서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인데 원소나열법이 중요하겠어요? 조건제시법이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조건제시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생김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조건제시법이건 간에 우리가 집합으로서 이놈이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언제든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제시법 못 푼다는 건 집합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나열법 중에 잘 나오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n 플러스 n바 n은 정수.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도대체 우리 학생들 이게 무슨 집합일까요? 무슨 집합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집합일까요? 그냥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정수하면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끝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수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는 뭘 쓴다고 그랬냐면 원소의 생김새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n 플러스 n이에요. 그죠? n 플러스 n, n 플러스 n, n 플러스 n.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오른쪽의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되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2는 정수 맞죠? 그래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이런 놈이 생기게 되죠. 자, 지저분하니까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결국은 간단히 된 결과가 또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놈은 바로 마이너스 4를 뜻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0 넘어가 버리면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되죠. 그 다음 원소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 원소는 2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끝으로 끝없이 나가는 이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집합을 우리 한마디로 표시해 봅시다. 이 집합을 한마디로 표시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 선생님 이거 짝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짝수입니다. 짝수. 그쵸? 자, 그러면 이 짝수를 갖다 조건제시법으로 다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하죠. 이 n바 n은 정수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짝수라는 것은 n이 정수일 때 정수의 2배짜리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생김새가 정수의 2배짜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n 플러스 n, 2n. 몰라? n 플러스 n이 2n이죠. 이해되십니까? n 플러스 n이 2n입니다. n 플러스 n이 2n이니까 이거 뭘 한 거죠? 그죠? 연산을 한 겁니다. 연산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원소의 생김새는요. 뭐가 가능해지느냐?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연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외에 여러 가지 집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원소가 있나 보세요. 2n 플러스 1바 n은 정수. 자, 이건 어떤 집합일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바로 저게 짝수니까 이건 홀수지. 그죠? 자, 이건 홀수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번 해보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3n바 n은 정수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3의 배수죠. 3의 배수. 3의 배수. 자, 또 3n 플러스 2바 n은 정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머뭇거리게 되죠. 그죠? 머뭇거리게 됩니다. 자, 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잉여류라고 불러요. 잉여류. 즉 3으로 나누어 2가 남는 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3으로 나누어 2가 남는 수입니다. 2가 남는 수. 자, 여기 기니까 남는 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a로 나누어 b가 남는 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x는 정수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적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자, 오른쪽으로 잠깐 이동해서요.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보면요. A 플러스 2B바 A, B는 정수. 자, 이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 줄게요. 맞춰봐봐. 뭘까요? 아니야. 뭐죠? 자, 이놈은 바로 정수를 뜻하게 되죠. 정수. 자, 왜 정수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놈은 A인데요. A, B는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정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는 짝수도 될 수 있고 홀수도 될 수 있죠. 선생님 왜 갑자기 짝수 홀수로 판단해요? 뒤에 걸 보세요. 뒤에 건 정수의 2배짜리니까 짝수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짝수와 짝수 홀수를 더하는 거니까 짝수와 짝수를 더할 수도 있고 짝수와 홀수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짝수와 홀수의 성질을 좀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은 나올 수 있는 수가 정수 모든 수가 나오게 되죠. 어떤 수건 좋으니까 맞춰볼게요. 한번 7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3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수책에는 바로 이렇게 나타내어진 것은 정수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학교 문제를 한번 예를 들면 다음 정수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하고 다음 조건 띠디디디디디딕을 만족하는 수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천지 차이가 나죠. 선생님이 아까 집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냐면 중학교 과정은 문자를 계산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과정은 문자를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즉 같은 문제를 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문제는 다음 정수 중 주면은 정수 갖고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조건 이거를 만족시키는 원소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뭘 알아야 돼요? 다음 이거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중압감이 생기죠. 저거 뭐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아, 저 정수들 중에서 이 말이구나. 그것만 알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볼게요. 2A 플러스 4B 바 AB는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수일까요? 맞춰보세요, 또.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짝수입니다. 짝수. 자, 왜 짝수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2A 플러스 4B바 그랬어요? 이걸 간단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침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쪽 왼쪽에 바의 왼쪽에 있는 것은 뭐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공통인수인 2를 빼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A 플러스 2B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 AB는 정수 이런 수인데요. 자, 여기서 요만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만큼은 지금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냐면 요 위에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뭐냐면 수책에 그대로 쫓아간 정수예요, 정수. 그러면 정수의 2배 꼴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수입니까? 짝수죠, 짝수. 그래서 얘가 짝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3A 플러스 7B 바 AB는 정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수일까요? 이건 무슨 수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것도 정수입니다. 이 정수인 이유는 요 밑에만 조금 내려가 보면 다 이해가 돼버립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정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내용. AX 플러스 BY 바. 그 다음 XY는 정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졌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끝내는 요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AX 플러스 BY 바 XY는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얘와 얘가 정수라고 그랬죠. 그죠? 정수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집합은 어떤 집합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뭘 뜻하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집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면 1과 2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1과 2의 최대 공약수 1이죠. 1의 배수예요.
1의 배수면은 수체계 상에 나와 있는 그 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수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요 놈을 보죠. 2와 4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2죠, 2. 그죠? 2니까 요것은 2의 배수란 뜻입니다. 자, 밑으로 더 내려와서 3a 플러스 7b 그랬어요. 그죠? 3a 플러스 7이면 3과 7이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알 수가 있죠? 서로 소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서로 소라는 건 최대 공약수가 얼마임을 뜻합니까? 1임을 뜻하죠. 최대 공약수가 1이면 그 수책에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풀고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7x 플러스 14y 바 xy가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이란 뜻입니까? 그렇죠. 7과 14의 최대 공약수가 7이기 때문에 얘는 7의 배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문제에서 다음 7의 배수 중에서 이렇게 주는 거랑 다음 조건 이놈을 만족시키는 원소들 중에서 이렇게 줘버리면 대략 난감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조건제시법의 내용들 우리 학생들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칠판 지우고 다시 부분집합,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드릴게요. 예, 다음 내용 봅시다. 일단은 순서상 집합의 종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 내용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공집합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이 아마 먼저 나올 거예요. 그죠? 일단 그 부분을 간략히 좀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집합의 종류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 순서에 의해서 공집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집합이 내용이 나오겠는데 그거는 일단 간략하게 집합의 종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집합의 종류라는 것은요. 집합의 종류를요. 보는 눈은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산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의 종류는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와 연산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가지 분류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집합이라는 게 있냐면 유한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집합. 자, 분필 미쳤습니다. 무한집합.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아마 이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자가 끝 한자죠. 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지 원소를 쓰면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끝이 난다 이런 뜻이고요. 무한집합은 끝이 없이 계속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공이 empty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텅텅 빈 집합을 갖다가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의 초점을 어디로 볼 거냐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면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셀 수 있다. 유한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한집합은 셀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은 뭘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개수를 물어보고 싶겠죠. 바로 원소의 개수에 관한 대부분의 모든 유형들은요. 무한대인 개를 그러니까 개수가 무한개인 거를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이 유한집합임을 이미 밝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셀 수 없다란 뜻이죠. 셀 수 없다란 뜻입니다. 셀 수 없다. 아, 혹시 이 기호가 저거 뭐야 일본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그 무자의 간자예요.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쓰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녹자 아닙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개수 못 물어본다는 얘기죠. 셀 수 없는데 어떻게 개수를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집합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집합을 벗겨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은 텅텅 빈 집합을 뜻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집합으로 따지면 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허전해 보이니까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집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입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개념. 자, 부분집합은 뭐냐? 말 그대로 일부분이 되는 것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것은 A가 B에 속한다는 표현으로도 써도 되고요. A를 B가 포함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것을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나타내자면 A가 B에 포함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또 다른 표현 하나를 더 집어넣어 보면요. 진짜 부분집합이에요. 진짜 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래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 자식하고 이 자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데요. 진부분집합도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이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중에서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한 군데를 일부러 아직 안 쓴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에는요. 여기에다 조건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즉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것 안에는 바로 A와 B가 같을 때도 들어갑니다. A와 B가 같을 때도 들어가요. 하지만 진짜 부분집합에서는요. A가 B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A와 B가 같을 때를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A가 B의 크기만큼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요소를 또 알아야 되죠. 진부분집합은 누구를 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전체, 즉 B만큼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집합의 부분집합 기호 외에 등호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래서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합의 상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의 상등. 그러면 여기서 상등이라는 표현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알죠?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 그래서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바로 상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것은 바로 A와 B가 같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요령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선생님이 매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를 꼽았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집합의 표시법, 즉 생김새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부분집합의 성질과 개수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특수집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용.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요것을 위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내용을 잠깐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때 부분집합의 개수의 내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떤 내용들밖에 없었냐면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반드시의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또는의 유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적어도라는 문제의 형태를 가진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내신형으로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요것도 내신 심화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서 좀 많이 나왔던 거고 이게 이제 특목고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내용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똑같아졌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라는 임의의 집합을 1, 2, 3, 4, 5라고 합시다. 1, 2, 3, 4, 5라고 했을 때 반드시 또는 적어도라는 세 가지 유형을 보시면 반드시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일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놈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일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땐 A가 만약에 1, 2, 3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죠. 그죠? 1, 2,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1이 안 들어가면서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1, 2가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써보게 되면 1, 2, 3 다 들어가니까 1, 2, 3 이렇게 쓰는 거고요. 1, 2 들어가고 3 안 들어가니까 1, 2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오면 결국은 몇 가지가 생기게 되냐면 8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8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즉 1은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몇 가지? 2가지. 2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지. 3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지. 이렇게 해서 2의 곱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변형시켜 보면 자, 이 중에서 2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 2, 3이 있는데 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 어떤 경우를 가져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3은 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놈의 계산을 해보면 1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1가지 이렇게 돼버리죠. 3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2가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간다 해버리니까 그놈의 경우의 수가 1가지로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곱셈에서 1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원소를 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자, 요 위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를 원소로 반드시 갖으니까 2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죠. 2의 4제곱 개가 되는 거죠. 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3을 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3은 안 들어간다. X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1가지니까 갖건 안 갖건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2의 4제곱까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이제 믹싱해서 나타낸 거죠. 2를 갖고 3을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거는 갖건 안 갖건 빼라고 그랬으니까 몇 개의 원소를 빼버리면 됩니까? 2개의 원소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개의 원소를 빼게 된 2의 세제곱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은 또는의 문제의 유형인데요. 우리 또는은 이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2 또는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2 또는 3을 원소로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또는이라는 건 선택상 볼 때 무슨 선택이냐면 취사 선택이에요. 취사 선택. 즉 고를 수 있는 선택이란 뜻입니다. 즉 2 또는 3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2만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2를 갖는다는 얘기는 3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2 또는 3이니까. 그 다음에 3만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2를 안 갖는 대신에 3을 가져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3을 둘 다 가져도 되죠.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자, 각각의 그때마다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요. 얘는요. 2는 갖고 3은 안 갖는다. 어디 있죠? 요 위에 있죠. 2는 갖고 3은 갖지 않는다? 위에 있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2를 안 갖고 3을 갖는다. 역시 2개 제외하고 나면 2의 세제곱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3 모두 같겠대요. 둘 다 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역시 2의 세제곱까지죠. 결국은 2의 세제곱까지의 3배가 되니까 8, 3, 24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또는 해법은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어도의 형태입니다. 적어도는요. 자,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홀수들이 누가 있냐면요. 자, 위쪽으로 잠깐 올라가 보면요. 1하고 3하고 5가 바로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 홀수들이죠. 홀수들.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가질 수가 있냐면요. 1만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되고, 5만 가져도 되고, 1, 3 가져도 되고, 1, 5 가져도 되고, 3, 5 가져도 되고, 1, 3, 5 다 가져도 되죠. 이건 미친 짓이죠. 몇 가지 나옵니까? 7가지 나와요. 1만, 3만, 5만, 3개, 1, 3, 1, 5, 3, 5, 3개, 1, 3, 5, 하나. 총 7가지 나옵니다. 그걸 언제 구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나으냐면 이때는 짝수의 원소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힌트로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 적어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들어봤던 단원이 있어요. 어느 단원일까요? 어느 단원? 가물가물하죠. 그죠? 누적하고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론에서 배웠어요. 그죠? 확률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여사건을 써라 그랬었죠. 그 단어가 뭔지 기억납니까? 그래요. 이 단어죠. 이 단어. 적어도 나오면 무슨 사건이다? 여사건이다. 어떻게 생각해라? 반대로 생각해라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예,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라 그랬어요. 물론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라는 문제는요. 문제 구성 요소상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사건으로 가고요. 하나는 비둘기집의 원리로 가요. 비둘기집의 원리로 가는데요. 서랍의 원칙이라고도 그러죠. 비둘기집의 원리인데요. 이 비둘기집의 원리는 경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여사건, 즉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되죠? 짝수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짝수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2의 원소가 5개니까 5제곱까지에서 빼자. 짝수는 몇 개 있었죠? 2, 4, 2개 있었죠? 2의 제곱까지를 빼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의 5제곱이 32고요. 2의 제곱이 4니까 2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부분집합의 개수를 푸는 요령이었어요. 자, 이렇게 일부러 선생님이 조금 옛 생각 나라고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걸 고등 버전으로 선생님이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선생님이 일부러 중학교 거 해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새끼가 나 괴롭히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다 잠에서 깨어나고 자, 고등 버전으로 넘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버전은 선생님이 좀 바꿀 거예요. T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T라는 집합이 어떻게 생겼냐면 A1, A2, A3, 띵띵띠디디디딩, AN.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느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놈의 원소의 개수, 즉 T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N개죠. 그죠? 자, 이 N개의 원소에 대해서, N개의 원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수들을 찾는 요령입니다. 하나 찾아봅시다. 좀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N개의 원소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 자, 글씨가 아주 엉망이죠. 지금 선생님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알겠죠?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됩니까? 원소가 n개가 있대요. 그러면 2의 n제곱 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 몇 개이겠습니까? 그렇죠. 잘합니다. 아주.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자, 그러면 이 1이라는 놈이 누굴까요? 1이 뭘까요?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집합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이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를 제외한 거다? 그렇지. 자기 자신. 그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했다는 뜻이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을 제외한 진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잘 안 해.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개가 되겠죠. 즉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뭘까? 보편적인 학생들이 공집합을 뺀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를 한 번 더 돌려서 낸 거죠. 공집합을 제외했으니까 그냥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집합 제외한 1만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2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바로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A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아, 진짜 길다. A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랬습니다. 자, 포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포함이라는 용어. 이건 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좀 더 유식하게 포함하는 이란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개의 원소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는 2의 n제곱인데 A개의 원소를 포함하니까 A개만큼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죠. 이건 전체의 값에서 A를 빼는 거 아니에요? 지수에서 A개만큼을 빼는 겁니다. 바로 요만큼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죠. 5번째 B개. 이거 잠잘 때 쓰는 건데 B개의 원소를 배제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또 어려운 용어 나왔어요. 배제 뭘까요? 학교 이름 아닙니다. 배제 뭘까요? 썰렁했다고 잠깨라고. 알겠지? 배제 뭘까요? 제외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갖게 되는, 얘는 갖지 않는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놈도 결국은 똑같죠. 2의 n마 b개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다음 6번째로 넘어가 보죠. A개를 포함하고 B개를 배제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일 겁니까? 포함을 하건 배제를 하건 그놈들은 버리라 그랬죠. 그죠? 그놈들은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2의 n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B. A개, B개를 합쳐서 버려버리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자, 6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7번째 봅시다. 7번째. 자, 7번째는 뭐냐면요. 7번째는 A1 또는 A2를 포함하는 A1 또는 A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걸 구해보랍니다. 자, 우리 했잖아요. 그죠? A1 또는 A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면 어떻게 돼요? A1만 가질 때, A2만 가질 때, A1, 2 다 가질 때 이렇게 취사 선택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A1을 갖는다 그러면 A2를 못 갖는 거고 A2만 갖는다 그러면 A1을 못 갖는 거고 A1, 2를 다 가져도 된다. 어쨌든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간에 이 두 개는 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뺀다라는 것은 바로 2의 n-2개의 가지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이냐면 A만 가질 때, A1만 가질 때, A2만 가질 때, 둘 다 가질 때 몇 가지? 3가지죠. 3가지. 그래서 곱하기 3배를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만약에 원소가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A1 또는 A2 또는 A3 요놈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1 또는 A2 또는 A3 하게 되면요. A1만 가지면 1은 갖고 2는 안 갖고 3은 안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다음에 1만 가질 때, 2만 가질 때, 3만 가질 때, 1, 2 가질 때, 1, 3 가질 때, 2, 3 가질 때, 1, 2, 3 다 가질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1, 2, 3 모두가 갖는다 또는 안 갖는다잖아. 그러면 얘네들 셋은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2의 n마 3제곱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몇 개냐? 1만 가질 때, 2만 가질 때, 3만 가질 때, 1, 2 가질 때, 1, 3 가질 때, 2, 3 가질 때, 1, 2, 3 가질 때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7가지. 그죠? 그래서 몇 배를 해주면 되냐면 7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A1 또는 A2니까 집합이 2개예요. 공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거는 A1, A2, A3. 이거는 집합이 3개예요. 3개. 이렇게 되니까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죠. 8번째입니다. 자, 8번째. 8번째는요. N개의 A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A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우리가 조합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조합이라는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은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잠깐만 잡아주십시오. 자, A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랬죠. 선생님이 1, 2, 3, 4, 5 요걸 가지고 해드릴게요. 1, 2, 3, 4, 5에서 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게는 몇 개까지 될 수가 있냐면 0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최고로 5개까지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는 누굴 뜻합니까? 그렇죠. 공집합 뜻해요. 그럼 몇 개죠? 1개라고 불러야죠. 공집합 1개. 그렇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는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거 개나 소나 다 풀어. 그죠? 자, 요것도 역시 요거는 5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는 1, 2, 1, 3, 1, 4, 1, 5, 2, 3 바보 같은 짓이죠. 조금 머리가 되면 1이랑 묶을 수 있는 게 요거 4가지. 2랑 묶을 수 있는 게 앞이랑 못 묶으니까 3가지. 4, 3, 2,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총 10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3개 되면 하나, 둘, 몰라. 이렇게 해버리죠.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으냐면 내가 3개짜리의 원소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는 2개를 남기는 거랑 똑같죠. 그죠? 2개를 남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거꾸로 2개를 뽑아내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2개 뽑을 때가 결국은 3개짜리 원소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4개짜리가 4개짜리라는 건 하나 뺄 때랑 똑같죠. 하나 빼면 4개가 남아버리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1개짜리인 5개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5개일 때는 1가지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몽땅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10, 20, 30, 32, 32는 2의 몇 제곱? 5제곱. 맞네. 부분집합의 개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바로 조합이 되겠죠. 그죠? 조합을 이용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요 가운데를 좀 지워버리면요. 결국은 이 값들은 조합을 이용해서 5개 중에서 0개를 뽑는 컨비네이션이야. 혹시 컨비네이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계산 방법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시용 책을 좀 사용해 보시면 이 컨비네이션에 대한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죠? OC0야. 그 다음에 얘는 OC1이야. 여기는 OC2야. 5개에서 3개 뽑을 건데 순서가 없어. C야. 5개에서 4개 중에 순서 없는 조합, 5개에서 5개의 조합.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다룰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왼쪽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왼쪽 보세요. 돌아가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N개 중에서 A개를 뽑아서 순서가 없는 배열을 할 거야.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8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9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는 뭘 뜻하냐면요. 바로 부분집합의 부분집합들의 원소들의 개수,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개수 그래야 되겠죠?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개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역시 오른쪽에다 할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이게 원소가 많으면 우리 학생들 이해가 조금 어려우니까 원소의 개수를 좀 팍 줄일게요. 자, A집합을 우리 임의로 1, 2,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선생님이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부분집합은 일단 첫 번째 공집합. 그죠? 그 다음에 하나짜리 원소를 갖는 게 1만 가질 때, 2만 가질 때, 3만 가질 때, 2개짜리 원소 1, 2 가질 때, 1, 3 가질 때, 그 다음에 2, 3 가질 때, 그 다음에 3개짜리 원소 1, 2, 3 가질 때,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놈의 부분집합들의 원소들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니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원소들의 개수 몇 개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12개네요. 12개. 그죠? 12개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올 거 아니야.
그거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도 12개 찾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원소의 개수가 저 n개이면 어떻게 풀어.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뭘 보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소들을 보세요. 원소들을 보면 쓰여진 숫자들이 일정하죠. 어떤 숫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2, 3이죠. 1, 2, 3이죠. 이해됩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냐? 1이 몇 번 들어가는지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3이 몇 번 들어가는지만 알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놈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가지 나와요. 그렇죠?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니까 2의 제곱까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도 몇 개 나옵니까? 이거 당연히 2의 제곱까지 나오죠. 3도 몇 개 나옵니까? 2의 제곱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의 합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수니까. 그래서 바로 2의 제곱의 3배니까 3, 4, 12가지 이렇게 해서 12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소를 써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원소들의 합이 얼마겠냐라는 거예요. 이 원소들의 합이.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중가로 싹 다 지우고요. 중가로 싹 다 지우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해서 나온 2의 제곱까지 곱해서 나온 2의 곱하기 2의 제곱까지 곱해서 나온 3 곱하기 2의 제곱까지 여기는 1 곱하기 2의 제곱이죠. 얘네들의 합이 원소들의 총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써보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2의 제곱을 빼내면 여기에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뭘까요? 원소들의 합이죠. 바로 원소들의 합에다가 그 하나씩이 들어갈 만한 게 2의 제곱까지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됐나요? 예, 잘 안 되시는 분은 이거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내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번 봐서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러 갑니다.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자, 부분집합들의 원소들의 개수 하면 우리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개수. 자, 그러면 도대체 A1이 몇 번 들어갈까요? 2의 n마 1제곱번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는 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입니다. 총합. 부분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원소들의 총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시 2의 n마1 제곱짜리가 맞죠. 2의 n마1 제곱번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뭘 써주면 됩니까? 바로 원소들의 총합인 A1 플러스 A2 플러스 띵띵띵 플러스 AN까지의 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집합에 관한 모든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책 교재나 아니면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 한 번씩 선생님하고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필수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수예제는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필수예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필수예제 내용이 먼저 나올 거고요. 네, 필수예제가 끝나게 되면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드린다고 그랬죠. 시간을 드리면 빨리 확인 체크를 풀어보시고, 예, 스톱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까지 맞춰보시고 모르는 문제 위주로 빨리빨리 드러그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필수예제 첫 번째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필수예제 문제 보시면 집합과 원소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A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느냐?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바로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는요, 이 쉼표들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이 쉼표까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원소는 지금 몇 개냐면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것만이 바로 원소들입니다. 이거 외에는 원소 기호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아라 이런 뜻이죠. 자, 1번 봅시다. 자, 1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요만큼을 뜻하죠. 이거는 원소죠, 원소. 그죠?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요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이게 맞으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에 중괄호를 하나 더 붙여두든지 이걸 원소 기호로 바꾸든지. 그죠? 자, 이것은 거짓이죠. 틀렸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죠.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아이고. 두 번째 게 먹었네. 그지? F가 먹었어요. 맛있나 봐. 자, 요거 지워버리고. 자, 요거 거짓이라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 거는 4가 A의 원소냐 물어봤어요. 그죠? 4가 A의 원소냐. 맞잖아요. 여기 원소로 있죠? 요거 참이죠, 참.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죠?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말 맞고요. 동시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입니까? 빵개 셌잖아요. 0개일 뿐이지. 그래서 유한집합의 일종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원소냐? 맞죠? 이것도 맞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소로서 저기 원소가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죠. 다섯 번째.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냐? 아니죠. 2, 3과 어떤 4를 더 가지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는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번과 바로 5번이 바로 거짓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필수 예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보세요. 자, 필수 예제 2번 문제 봅시다. 자, 나와라! 자, 나왔죠. 집합의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집합 A가 0, 1, 2에 대해서 집합 BC가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세 집합 ABC의 포함관계를 나타내어라 그랬죠. A는 이미 나와 있고요. 자, B집합을 봅시다. 자, 이거 조건제시법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X는 A의 원소다 그랬어요. X가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게 0, 1, 2란 뜻이고 Y도 A의 원소다. Y도 가질 수 있는 값이 바로 0, 1, 2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집합.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더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세 가지 순서상 9가지 생기겠지. 빵빵빵 1빵이 1빵 11 12 2빵 21 22 이렇게 9가지란 말이야.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00 더하면 0이고요. 01 더하면 1이고요. 02 더하면 2고요. 1빵 더하면 1인데 쓸 필요가 없죠. 중복된 원소를 한 번만 쓰니까. 그 다음에 11 2고요. 1, 2는 3이죠. 3. 그 다음에 2빵 2, 2, 1, 3, 2, 2, 4. 자, 여기서 문을 닫게 되겠죠. 이 집합이 바로 B집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집합 보도록 하죠. 자, C집합은요. X랑 Y랑 곱하래요, 이번엔. 또 X도 A의 원소, Y도 A의 원소. 이 X도 0, 1, 2. 그 다음에 요 Y도 0, 1,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라고 그랬어요. 곱하는 거.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을 써주면 되겠죠? 0에다가 제 아무리 뭘 곱해도 0이니까 0. 그 다음에 1로 곱하면 1빵빵 쓸 필요 없죠. 1, 1, 1, 1, 2, 2. 그 다음에 2빵빵, 2, 1, 2, 2, 1, 4.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세 집합 ABC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어라.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A라는 집합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의 포함관계 가장 큰 게 누굽니까? 그렇죠. B죠. B. B가 가장 커요. B가. 그 다음은 누가 큽니까? 그렇죠. C가 큽니다. C. 그죠? 그 다음에 누가 큽니까? A죠. 그래서 맨 작은 게 A가 되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개념 체크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3번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문제 봅시다. 나와라! 자, 3번 봅시다. 집합 A는 1, 2, 3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그랬죠. 자, 부분집합부터 한번 구해보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까지 바로 8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아까쯤에 선생님이 썼었는데 그죠? 공집합, 그 다음에 하나짜리를 원소로 갖는 것 3개, 그 다음에 2개짜리를 원소로 갖는 즉 1, 2와 1, 3과 2, 3을 갖는 요런 놈, 마지막으로 1, 2, 3 자기 모습과 똑같은 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만큼이 바로 진부분집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끝났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보시죠.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문제 A1, A2, A3, A4, A5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A1, A2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A1, A2가 들어있는 바로 이 들어있는이라는 용어는 바로 우리가 포함이라는 단어로 다시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포함하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A1, A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A1, A2를 제외하고 생각해라. 그러면 원소가 몇 개 남습니까? 3개가 남게 되죠. 그래서 바로 2의 세제곱까지 몇 가지? 8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정지시켰다가 그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들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좀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시작해 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반드시 풀어보고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체크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확인 체크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찾아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다소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 정수 전체의 집합을 Z,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NGQ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라 그랬죠. 설마 이걸 포함관계로 못 나타내는 학생이 있지 않겠죠. 제일 작은 집합이 자연수가 되겠고요. 자연수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정수가 있겠고요. 정수 바깥에 유리수가 있으니까 유리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내라 라는 뜻이니까 N을 누가 포함하게 되냐면 Z가 누굴 포함한다? Q가 아이고 바보 같죠? 부분집합의 기호 써야 되죠? 그죠? 자, 손이랑 몸이랑 따로 놀아요. 자, 바로 요 놈이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사용해서 나타낸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A는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다시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것 찾아랍니다. 우리는 참거짓만 판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1번. 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랬습니다. 0이 원소죠. 그죠? 이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부분집합이다. 맞지요? 요거 참이란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자,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A의 원소다. 여기가 원소고 여기도 원소잖아요. 얘 원소 될 수 있지요. 요것도 참입니다. 자, 세 번째.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이것도 참이네요. 자, 다음 4번, 5번 동시에 막 나와.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랬습니다. 이게 맞으려면 부분집합으로서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과 1을 통째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거짓이란 뜻이고요. 자, 세 번째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것 자체가 원소죠. 원소. 그죠? 원소 하나짜리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원소 하나짜리의 집합이 되니까 부분집합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바로 4번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라. 도대체 어떤 집합들이 나오려고 그러나 보자. 자, 보십시다. 1번. A는 X/X는 2의 배수라고 그랬습니다. 2의 배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2, 4, 6, 8, 10 이렇게 나가겠고요. 8의 배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8, 16, 그 다음에 24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집합입니까? 당연히 A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B를 A가 포함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2번 보시면 A는 X바 2X-1은 5랍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2X는 6이 되게 하는 이 싸가지 없는 X는 3밖에 없죠. 그래서 이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3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X/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 놈은 공집합을 뜻합니다. 공집합. C는 2, 3, 4랍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누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큰 집합입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3만을 원소로 갖게 되고요. 여기는 공집합 아무것도 없고요. 얘는 2, 3, 4 가졌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가졌죠. 그래서 C가 제일 큰 집합이겠고요. 그 다음에 3 하나라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포함당하고 거기에 B도 포함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세 번째 것도 있네요. 그죠? 세 번째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입니다.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는 누가 누굴 포함해요?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A가 B를 포함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집합 A는 1, 2, 3, 4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1번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 4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 4를 빼고 생각하라는 뜻이죠. 2, 4를 빼고 생각하면 결국은 2의 몇 제곱을 뜻하죠? 제곱을 뜻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가지.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라. 자, 봅시다. A의 진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 중에서 원소 3을 포함하지 않는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문제 트릭이죠. 원소 3을 포함하지 않으면 전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소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만 그냥 구해버리면 됩니다. 원소 3을 제외하고 생각하라는 얘기니까 원소는 3개 남죠.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바로 8가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확인 체크. 5번 문제 나와라. 자, 5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20 미만의 자연수의 집합에서 3의 배수로 된 집합을 A라 할 때 A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20 미만의 자연수의 집합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3의 배수로 된 집합을 A라고 한대요. 자, A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3부터 시작하겠죠. 3, 6, 9, 12, 15, 18. 그 다음은 20을 초과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A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먼저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2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6제곱은 얼마입니까? 2의 5승이 32니까 이거 6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64개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 그랬습니다. 진부분집합은 2의 6제곱에서 하나를 빼준 값이 되니까 63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확인 체크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강은 바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 강의에선 집합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랑 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복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져요. 자, 지금까지 시간 내서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 선생님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